뺨 한 대가 날아들었습니다. 객주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숨을 죽였지요.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며느리가 누구인지를. 오늘도 꽃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한양 종로 장터가 가장 북적이던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볕은 따갑고 사람들의 어깨는 서로 부딪혔으며 생선 냄새와 온갖 기름 냄새가 뒤엉킨 좁은 골목 사이로 온갖 호객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명한 피를 사려는 안악과 엿가락을 흥정하는 아이들, 지게를 진 짐꾼들이 뒤섞여 장터는 그야말로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처럼 들썩였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둑이야, 저놈 잡아라. 한 사내가 규수의 손에서 비단 주머니를 낚아채 군중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몸을 비키기에 바빴습니다. 도둑을 잡으려 나섰다가 되려 봉변을 당하는 일을 너무도 많이 보아온 탓이었지요. 웅성거림만 커질 뿐 선뜻 발을 내딛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부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장터 어귀를 막 지나던 장정 하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보따리를 그 자리에 내려놓더니 도둑이 달아나는 방향이 아닌 옆 골목으로 빠르게 몸을 틀었습니다. 골목의 구조를 이미 읽은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잠시 후 골목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장정은 도둑의 멱살을 쥔 채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숨을 헐떡이지도 흥분한 기색을 내비치지도 않았습니다. 빼앗긴 비단 주머니를 한 손에 들고 주인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는 얼굴이 마치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사람처럼 고요하였습니다. 주머니의 주인인 규수가 시비를 데리고 달려왔습니다. 고운 옥색 치마에 단정히 얹은 머리, 그리고 여느 규수와는 다른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은 있었으나 흐트러진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장정에게 다가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겠습니까? 장정은 주머니를 건네며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도리는 값을 매기지 않는 법이옵니다. 규수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장터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그녀는 지금껏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례를 마다하는 사람은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값을 매기지 않는다고 그것을 도리라 부르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말이 먼저가 아니라 몸이 먼저였고 몸이 먼저인 사람이 뱉은 말이었기에 그 무게가 남달랐습니다. 이름이 어찌 됩니까? 규수가 물었습니다. 강윤재라 하옵니다. 황해도 곡물 상단에서 장부를 맡고 있지요. 장정이 답했습니다. 꾸밈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규수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채령이라 하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채령은 시비를 데리고 장터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윤재는 내려두었던 보따리를 다시 집어들고 반대 방향으로 발을 떼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말은 몇 마디가 되지 않았고 함께한 시간은 찻잔 하나가 식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령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장터에는 그날도 수천 명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몸을 사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듯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만이 달랐습니다. 보따리를 내려놓고 몸을 날렸습니다. 사례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도리는 값을 매기지 않는 법이옵니다. 채령은 그 말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한양 장터 한복판에서 건진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가슴 안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채령이 강윤재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된 것은 장터에서의 만남으로부터 보름이 지난 뒤였습니다. 아버지 이대감이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날이었습니다. 채령은 안채에서 책을 읽다가 마당을 가로질러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자연히 귀가 기울었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오가는 사이 귀에 익은 이름 하나가 흘러들어왔지요. 황해도 곡물 상단에 강윤재라는 장부지기가 있다 하더이다. 샘이 밝고 사람됨이 반듯하여 여러 상단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하였습니다. 채령은 책을 덮었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이대감은 딸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운을 뗐습니다. 채령아, 내 나이가 이제 20이 넘었다. 혼처를 더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채령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최씨 상단 쪽에서 넌지시 말이 들어왔다. 황해도에서 손꼽히는 집안이다. 그 집 며느리가 된다면 우리 상단과의 연도 자연히 깊어지고 내 앞날도 탄탄해질 것이다. 아버지, 채령이 조용히 끊었습니다. 저는 강윤재라는 분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사랑채 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이대감의 눈썹이 천천히 모였습니다. 그 장부직이 말이냐? 내가 그 자를 얻지 안다는 것이냐? 채령은 장터에서의 일을 간략히 고하였습니다. 도둑을 잡던 일 보따리를 내려놓고 몸을 날리던 그 순간, 그리고 그가 건넨 한마디, 말로 늘어놓고 보니 짧고 단출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채령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대감은 한동안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가문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 아버지, 우리 집 상단을 이을 혼인을 해야 한다. 사람됨이 반듯한 것과 그 집안이 우리와 어울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장부지기의 처가 되어 내가 무엇을 얻겠느냐. 채령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보고 맺은 인연이옵니다. 체면이 사람보다 앞설 수는 없사옵니다. 이대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러했습니다. 이 딸은 한번 마음을 굳히면 어떤 말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달래도 보고 노성을 올려도 보았지만 채령은 매번 같은 얼굴로 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대견하면서도 야속하고 야속하면서도 어딘가 자랑스러운 그 눈빛. 이후 2달이 넘도록 부녀 사이에 같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대감은 혼처를 새로 3군데나 알아봐 왔습니다. 번듯한 집안, 넓은 상단, 장래가 밝은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령은 매번 정중하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감이 목소리를 높이면 채령은 더욱 조용해졌고 조용해질수록 그 뜻은 더욱 단단해 보였습니다. 결국 혼례가 치러진 것은 그의 늦가을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대신 수수한 무명이 오갔고 높은 가문의 손님 대신 상단 동료 몇몇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대감은 혼례 내내 굳은 얼굴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딸을 잘못 보낸다는 생각과 그러나 끝내 막지 못했다는 자책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채령은 그날 단 한 번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마에서 내려 처음 발을 들인 윤재의 집은 한양 외곽의 아담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마른 나물 다발이 가지런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단정하게 쓸린 마당이 이 집에 사는 사람의 성품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마당 끝에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양 외곽에서 작은 주막을 꾸려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하고 손은 오랜 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를 맞이하는 눈빛에는
따뜻함과 함께 미안함이 은근히 배어 있었습니다. 변변치 못한 살림에 들어오게 된 것을 마음 쓰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채령은 단정히 절을 올렸습니다. 잘 부탁드리옵니다, 어머니. 윤 씨 부인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먼 길 왔구나. 고생이 많았다. 소박한 혼인이었습니다. 넉넉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령은 이 집 마당에 처음 발을 들이던 그 순간 어떤 후회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가문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 곁에는 평생을 묵묵히 버텨온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채령은 윤 씨 부인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첫날부터 알 것 같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막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묵묵히 저녁상을 차렸고 밥상 앞에서도 하루 있었던 일을 길게 늘어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웃을 때는 소리 없이 웃었고 힘이 들 때는 혼자 장독대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채령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윤재가 왜 그토록 말수가 적고 행동이 먼저인 사람인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는 닮아 있었습니다. 말 대신 몸으로, 감정 대신 행동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 부인에게는 한 가지 아무리 고요한 얼굴로도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만월이라는 이름이 오갈 때였죠. 채령이 처음 그 이름을 들은 것은 혼인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윤재가 상단일로 늦게 돌아온 날 밤 윤 씨 부인이 상을 물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최 씨 상단 쪽에서 사람이 왔다더구나. 윤재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어머니.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채령은 그 짧은 말 사이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말로 꺼내지 않기로 한 무게 같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품어온 이야기가 그 짧은 문장 안에 단단히 눌려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이야기를 채령이 온전히 듣게 된 것은 그로부터 또 한참이 지난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주막이 일찍 문을 닫은 날,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 앉아 메주를 매달았습니다. 바람이 처마를 치는 소리가 들렸고 화롯불이 낮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새끼줄을 손에 감으며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불쑥 독백처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최만월은 황해도에서 이름난 곡물 상단의 안주인이었습니다. 남편 최대주가 상단의 겉을 이끌었다면 실상 안살림과 사람을 다루는 일은 만월이 쥐고 흔들었습니다. 재물이 많았고 뒤에 든 관아의 끈도 굵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고개를 세우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낮추지 않는 사람은 머지않아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처음 만월과 엮인 것은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포목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성실하였고 사람들 사이에서 신의가 두터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흉년이 들자 최 씨 상단에서 곡물을 외상으로 들여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빌미가 되었지요. 만월은 외상값을 빌미로 두 사람을 제 집 아랫사람 부리듯 하였습니다. 상단 잔치가 있으면 윤 씨 부인을 불러 부엌일을 시켰고 남편에게는 상단 짐꾼 일을 떠맡겼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는 한 싫다는 말은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만월은 그것을 알면서도 아니 알기에 더욱 두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욕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말 한마디와 눈빛 하나로 쌓여갔습니다.
잔을 채우라는 명령, 자리를 비키라는 손짓,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낮은 목소리들. 그것이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상단 짐을 나르다 쓰러졌습니다. 무리한 것이었습니다. 의원은 몸이 이미 상할 대로 상한 뒤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윤재가 12살이었지. 윤 씨 부인은 새끼줄을 천천히 매듭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습니다. 오래전에 눈물을 다 쓴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최 씨 상단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런데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채령은 기다렸습니다. 윤재가 자라서 장부를 잘 본다는 소문이 나자 최 대주 쪽에서 먼저 사람을 보내왔고 조건이 좋았다. 윤재 앞날을 위해서라면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윤 씨 부인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만월이 그걸 알고 있었고 내가 아들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화롯불이 낮게 타들어갔습니다. 채령은 그날 밤 시어머니의 옆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이마, 굳게 담은 입술, 무릎 위에 얹힌 거칠고 마른 손. 오랜 세월을 혼자 감당해온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그 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말없이 눌려 있는지를 채령은 그날 처음으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그것을 빌미로 한 사람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짓밟을 수 있는지. 채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무언가가 조용히 새겨졌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자도 없었고 손에 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어야 한다고. 채령은 화롯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것을 다짐했습니다. 강윤재가 최 씨 상단의 장부를 맡은 지 3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그는 매달 곡물 창고에 입출고 수량을 기록하고 거래처별 외상 내역을 정리하며 세곡 납부 장부를 관아에 제출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꼼꼼하고 빈틈없는 일 처리로 상단 안에서 신뢰를 얻은 지 오래였습니다. 최 대주도 관아 쪽 사람들도 윤재가 정리한 장부에는 좀처럼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해 봄 윤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창고 입고 수량과 장부 기록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한 달에 두어 섬 많아야 5섬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윤재는 처음에는 기록 실수라 여기고 직접 창고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창고지기의 수기와 대조해 보니 오히려 장부 쪽이 더 많은 수량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들어온 곡물보다 장부에 적힌 곡물이 더 많았습니다. 없는 곡물이 장부 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날 밤 홀로 장부를 펼쳐놓고 처음부터 다시 훑었습니다. 지난 3년치 기록을 하나하나 짚어가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달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달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달에는 반드시 같은 거래처 이름들이 등장했습니다. 봉상객주, 서흥객주, 황주객주. 윤재는 그 이름들을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 한양과 황해도 일대 객주 명단을 조용히 수소문하였습니다. 상단 동료에게 묻기도 하고 장터에서 오래 거래해온 행상들에게 슬쩍 이름을 흘려보기도 하였습니다. 돌아온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런 이름의 객주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봉상객주도 서흥객주도 황주객주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부 위에서 그 객주들은 3년 동안 꾸준히 곡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불하고 거래 내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유령 거래처였습니다. 윤재의 손이 천천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없는 거래처를 만들어 공물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관아의 눈을 피해가며 치밀하게 빠져나간 곡물의 양을 어림잡아 계산해 보았습니다. 윤재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쇠고기였습니다. 왕실에 납부해야 할 곡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땀으로 거둔 것을 누군가 제 주머니에 차곡차곡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윤재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하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에 상단에 나왔고 같은 얼굴로 장부를 정리하였으며 최 대주의 지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집으로 돌아오면 장부의 주요 내역을 별도로 베껴 적었습니다. 날짜, 수량, 거래처 이름, 관아에 제출된 기록과 실제 수량의 차이.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작은 종이에 옮겨 적어 단단히 봉인해 두었습니다. 증자였어요. 윤재는 이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 씨 상단의 뒤에는 관아의 끈이 있었습니다.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는 윤재 혼자 역모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예전에 상단 내부에서 수량 문제를 지적했던 장부직이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다는 이야기를 그는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올바른 손에 닿아야 했습니다. 윤재는 며칠을 고심한 끝에 밀서를 한 통 썼고 받는 사람의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황해도 세곡 장부의 이상 징후와 유령 거래처의 목록, 그리고 3년에 걸쳐 빠져나간 곡물의 총량을 간략하되 정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한 글자도 과장하지 않았고 한 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밀서를 접어 봉인하며 윤재는 오랫동안 그것을 손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한 장이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잃을 것이 생긴다는 것은 두려움도 함께 생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윤재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도리는 값을 매기지 않는 법이라고 그는 스스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밀서는 이튿날 이른 아침 아무도 모르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밀서가 닿은 곳이 어디인지 윤재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것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밀서는 이미 황해도 세곡 횡령을 조사하고 있던 한 사람의 손에 닿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윤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늦봄 어느 날 한양 큰 객주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황해도와 한양을 오가는 상단 대주들과 그 가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비단 치마가 스치고 은잔이 부딪히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흥겨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일수록 보이지 않는 위아래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잔을 채우고 누가 나중에 자리에 앉으며 누구의 말에 좌중이 웃음을 터뜨리는지 그 모든 것이 말없는 서열이었습니다. 최만월은 그 서열의 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한 자줏빛 비단 저고리에 금놀이개를 들이운 만월은 연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방 안의 공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좌중이 웃었고 그녀가 눈살을 찌푸리면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재물과 권세로 다져진 자리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날도 불려나왔습니다. 연회 자리에 어울리는 처지가 아니었으나 만월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단정히 옷을 차려입고 객주문을 들어서는 윤씨 부인의 얼굴은 고요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그 고요함으로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자 만월은
윤 씨 부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잔이 비었구나. 채우너라. 윤 씨 부인은 말없이 술병을 들었습니다. 저쪽 자리가 좁다. 옮기거라. 윤 씨 부인은 말없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못 본 척하였습니다. 만월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운 자들은 고개를 돌렸고 그 광경에 익숙해진 자들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욕은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연회가 한참 이어지던 무렵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던 터였습니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웠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윤 씨 부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먼저 물러나도 되겠사옵니까?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만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내 자리를 무시하느냐?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였습니다. 그 낮음이 오히려 더 날카로웠습니다. 몸이 불편하다 하였느냐? 여기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부른 자리에서 내가 보내기 전에 일어선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윤 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만월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습니다. 고개를 숙인다고 끝나는 줄 아느냐? 짝! 날카롭고 건조한 소리가 객주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은잔을 들던 손이 멈추었고 낮게 깔리던 웃음소리가 끊겼습니다. 누구 하나 숨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고개를 든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뺨이 붉어지는 것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그 무엇도 내보이지 않으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객주 위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위층에서 별도의 회합을 마치고 내려오던 참이었습니다. 계단 중간에 멈춰선 채령의 눈에 방 안의 광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얼어붙은 좌중, 만월에 높이 세워진 고개, 그리고 뺨을 붉히며 서 있는 시어머니. 채령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윤 씨 부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참거라. 윤재가 다칠까 두렵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버텨온 눈빛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참지 않으면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눌려 있는지를 채령은 지난 겨울밤 부엌에서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조용히 시어머니의 곁에 섰습니다. 만호를 향해 단정히 고개를 숙이고는 윤 씨 부인의 팔을 가만히 잡아 부축하였습니다. 소란을 피우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채령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요하되 차가웠죠. 참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세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때를 가늠하는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만월은 그 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은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다 대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객주문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윤 씨 부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령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채령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뺨소리가 귓속에서 가시지 않았던 것이죠. 객주에서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을 방에 눕히고 나온 채령은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데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뺨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 것 같았습니다. 손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어요. 윤재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채령은 데운 물을 들고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잠든 것인지 잠들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채령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말없이 따뜻한 물그릇을 방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윤 씨 부인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어머니? 채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일이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채령은 시어머니가 잠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채령은 등잔 하나를 밝히고 방 한켠에 놓인 낡은 함을 열었습니다. 혼인할 때 가져온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녀 하나, 작은 거울, 그리고 맨 아래에 두꺼운 천으로 쌓인 물건 하나. 채령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단단히 봉인된 문서가 나왔습니다. 봉인 위에는 아무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봉인의 빛깔과 형태를 채령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밀지였습니다. 채령은 오랫동안 그것을 손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채령은 단순한 양반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대감은 겉으로는 한양의 거상이었으나 실상은 조정과 깊은 연을 맺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채령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곁에서 장부를 읽고 사람을 보는 눈을 길렀습니다. 샘이 밝았고 입이 무거웠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질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황해도 일대의 세곡 횡령 의혹이 조정에 처음 흘러들어온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왕은 암행어사를 파견하되 상당과 관아가 깊이 엮여 있는 만큼 혼자서는 안으로 파고들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단의 안살림과 사람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채령에게 밀지가 내려진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황해도 세곡 횡령 사건을 내부에서 조사하라. 증자를 갖추어 암행어사에게 전달하라.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 채령이 강윤재와의 혼인을 택한 것은 그러므로 단순한 인연만이 아니었습니다. 장터에서 처음 윤재를 보았을 때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최 씨 상단의 장부를 맡고 있다는 그 사람이 자신이 찾던 안쪽의 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윤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짧은 순간에 이미 읽었습니다. 도리는 값을 매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법,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이 증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채령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지요. 몇 달 전 낯선 경로를 통해 밀서 한 통이 채령의 손에 닿았습니다. 받는 이의 이름도 보내는 이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채령의 숨을 잠시 먹게 하였습니다. 봉상객주, 서흥객주, 황주객주, 3년에 걸친 유령거래처, 빠져나간 세곡의 총량, 날짜와 수량이 빠짐없이 적힌 그 밀서는 채령이 2해 동안 조각조각 모아온 정황들을 하나로 꿰어주었습니다. 의혹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채령은 그날 이후 움직임을 더욱 조였습니다. 연회가 있으면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객주를 오가는 상인들과 하인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만월이 자리에서 한 말들, 최대주가 관아 사람들과 나눈 대화의 조각들, 창고지기의 입에서 흘러나온 짧은 불평들. 채령은 그것들을 하나씩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객주에서 목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뺨소리. 그것은 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채령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일의 끝이어야 한다는 것. 채령은 밀지를 다시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문서 하나를 꺼내 붓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언들과 장부 대조 내역, 그리고 윤재의 밀서에서 확인된 수치들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등잔이 한번 가물거렸습니다. 채령은 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자는 이제 거의 갖추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때를 기다리는 것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황해도 최씨 상단 앞마당에 낯선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삼배 도포에 낡은 갓을 눌러 쓴 차림이었는데 등에는 보따리 하나를 메고 있었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행상처럼 보였지요. 상단 문지기가 무슨 일이냐 물으니 사내는 곡물거래 때문에 대주를 만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대수롭지 않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내는 상단 안을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리번거리지 않았죠. 처음 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한 걸음이었습니다. 창고 앞을 지날 때 잠깐 발걸음이 느려졌고 장부방 쪽으로 눈길이 한번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최대주는 사랑채에서 사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먼 데서 왔습니다. 거래하던 곳은 어디요? 여러 곳을 다닙니다. 짧고 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최대주는 눈썹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사내의 얼굴은 지극히 평온하였고 말투에는 어떤 틈도 없었습니다. 의심을 품으려 해도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 상단 마당 밖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소리였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이 빠르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문지기가 뭔가를 외쳤고 곧이어 상단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포도청 군졸들이었습니다. 창과 포승줄을 든 군졸들이 상단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고 앞에는 둘이 자리를 잡았고 장부방 앞에는 셋이 섰습니다. 상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몸을 피하거나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최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도포 자락을 걷었습니다. 허리춤에 묵직하게 매달린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패였습니다. 최대주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사랑채 기둥을 붙잡았으나 그것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상단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려 하였으나 군졸들이 이미 사방을 막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명을 받들어 황해도 세곡 횡령 사건을 조사하노라. 창고를 봉인하고 장부를 압수하라. 군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창고 문에 봉인이 찍혔습니다. 장부방에서는 수십 건의 문서가 꺼내져 나왔습니다. 상단 안에 있던 관아 관련 인물들이 하나둘 이름이 불리며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봉상객추, 서은객추, 황주객추, 암행어사의 손에는 이미 또 다른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채령이 밤을 새워 정리한 대조 문서였습니다. 장부 위의 수치와 실제 창고 기록, 그리고 관아에 제출된 세곡 납부 내역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 개의 숫자가 모두 달랐습니다. 없는 거래처, 부풀려진 수량, 빠져나간 세곡. 최대주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는 것 같았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치밀하게 쌓아온 것이 한 장의 문서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군졸이 포승줄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최대주는 그제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 관아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오해다, 오해야. 암행어사는 그 소리를 듣고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해라면 형조에서 밝히시오. 포승줄이 묶였습니다. 그날 오후 최만월이 객주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군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만월은 처음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댔습니다. 관아 누구와 가깝고 어느 대감과 연이 있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군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회에서 윤씨 부인에게 폭행을 가한 죄, 내부 고발자를 협박하고 모함한 죄, 그 죄목들이 차례로 읽혔습니다. 만월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객주마당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나가는 만월의 얼굴을 지나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객주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은잔을 기울이던 여인이었습니다. 객주에서 높던 목소리는 포도청 마당에서 떨리는 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채령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달려가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서서 끝내 도착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뺨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소리가 더 이상 귓속에서 맴돌지 않았습니다. 형조 재판은 보름 뒤에 열렸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황해도 대상단이 세곡을 빼돌려왔다는 것, 암행어사가 직접 출도하여 대주를 포승줄로 묶었다는 것, 안주인까지 함께 끌려갔다는 것, 장터에서, 객주에서, 주막에서 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오가는 사이 살이 붓기도 하고 줄기도 하였으나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세 있던 자가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형조 앞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상인들도 있었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씨 상당과 거래하며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얼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최대주는 포박된 채 끌려 나왔습니다. 보름 전 포승줄에 묶이던 날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던 기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판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봉상객주, 서흥객주, 황주객주, 3년에 걸친 유령 거래처의 내역이 낱낱이 읽혔습니다. 실제 창고 수량과 장부 수량의 차이, 관아에 제출된 세곡 납부 내역과 실제 납부액의 차이, 숫자들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마당 안에 낮은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증언도 이어졌지요. 창고지기의 말, 상단 안에서 오래 일한 하인들의 말, 그리고 채령이 두 해에 걸쳐 모은 연회 자리의 증언들, 조각조각 모인 것들이 한자리에서 하나의 그림을 이루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지시하였는지, 빠져나간 곡물이 어느 경로로 어디에 팔렸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최대주는 중간에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부지기가 잘못 기록한 것이요. 나는 몰랐소. 판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3년 동안 매달 같은 방식으로 잘못 기록되었는데 상단 대주가 몰랐다는 것이요? 최대주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만월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만월은 재판 내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던 기세도 목소리를 높이던 당당함도 이미 사그라진 뒤였습니다. 다만 죄목이 읽힐 때 눈을 가늘게 뜨고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세곡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운 죄, 내부 고발자를 협박하고 모함한 죄, 공공연한 장소에서 폭행을 가한 죄,
판관은 긴 시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왕실 공무를 탐한 자는 용서받지 못하느니라.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최대주는 먼 고을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상단은 몰수되었고 그동안 빼돌린 세곡에 해당하는 재물을 관아에 반납하도록 명이 내려졌습니다. 최만월 또한 유배형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관아의 끈이 굵다 하여도 왕명으로 움직인 암행어사 앞에서 그 끈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형조마당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채령은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통쾌함도 안도감도 생각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거쳐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맑은 날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 소리 없이 그날 저녁 주막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령이 보기에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였습니다. 오랫동안 조금씩 안으로 굽어있던 어깨가 그날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윤재는 새로운 상단에서 장부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거래해온 상인들이 먼저 나선 것이었습니다. 윤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바닥에서 일해온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 상단의 첫 장부를 펼치던 날 밤, 그는 오랫동안 빈 종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령은 그 옆에 조용히 차를 한 잔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주막이 번성하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최씨 상단의 횡포에 눌려있던 장사치들이 하나둘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윤씨 부인의 음식 솜씨가 좋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윤씨 부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으나 주막 안을 오가는 걸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주막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채령이 부엌에서 고개를 드니 낯익은 얼굴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대감이었습니다. 번듯한 차림이었으나 들어서는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막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채령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대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딸을 몰라보았구나.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채령은 알았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것이 녹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채령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오시옵소서 아버지. 이대감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소반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하였으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채령은 그 모습을 부엌 어귀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제때 오지 않았습니다. 더디고 돌아오고 때로는 너무 늦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오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오래 버틴 사람에게, 묵묵히 증자를 쌓은 사람에게, 혼자가 아닌 사람에게 정의는 늦었으나 끝내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권세는 잠시이되 오름은 오래 남는 법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주막 처마 밑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장독대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그 자리에서 혼자 사겨온 것들이 많았습니다. 억울함도 서러움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말들도.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냥 눈이 예뻐서 바라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표정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채령이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새 상단의 장부를 펼쳐놓고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그의 옆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깔린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짓누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대감은 그 뒤로 가끔 주막에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말수가 조금씩 줄었고 대신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윤 씨 부인이 내오는 음식을 말없이 먹었고 채령과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으나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채령은 끝내 자신의 정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재도, 윤 씨 부인도, 이대감도 알지 못했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였고 옳은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으로 넉넉하였습니다. 주막에는 그날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났고 밥 냄새가 났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윤 씨 부인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온 마당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채령은 마루 끝에 앉아 그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으나 끝내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권세는 잠시 이돼 오름은 오래 남는 법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